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우리 일제강점기 이제 파트 중에서도 좀 뒷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요번에는 1930년대로 좀 넘어가서 30년대 이후부터를 우리가 또 다른 카테고리로 좀 묶어가지고 봅니다. 이때 일제의 어떤 통치 방식에 또 굉장한 변화가 생겼었기 때문인데, 요 때를 묶어서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민족성을 없애는 통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연결되는 경제 수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민족 운동이 뭐가 있었는지, 또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대표 인물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제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경제 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우리가 광복이 1945년이잖아요. 그때까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성격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떤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이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외부에서 타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제가 제국주의의 성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날개 설명에 보면 중국 침략을 했을 때 병참기지 같은 걸 만들려고 일으켰었던 이 대단히의 사건이에요.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달아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과 우리는 적이 같아진 거예요. 일제를 같은 공공의 적으로 좀 보게 되고, 독립군 중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전쟁 나오는 그 파트에서는 우리가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군대하고 연합을 해서 일제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이 있고 나서 일단 중국 대륙을 침략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엄청 강행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1940년대가 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거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서 일본인하고 한 덩어리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정말 조선 사람과 일본인을 아무 차별도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서 조금 더 일본의 전쟁에 쓰기 좋은 소모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거고요. 우리를, 한국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본인들의 어떤 침략 전쟁에 활용을 하려고, 동원하려고 했었던 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을 일제에 일본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려고 정신개조로 시작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선일체라는 개념이 있고,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는, 내라고 하는 거는 내지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선은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지인과 일본과 조선 사람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지라는 표현 자체가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지는 안쪽에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일본의 본토로 보고 바깥쪽을 조선이라고 보는 거니까 일종의 일본인하고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황국 신민서사가 있어요. 애기들 초등학생 되는 소학교 애들한테 이거를 막 암송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서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외우는 게 있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로 시작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황국 신민서사라는 거를 무조건 암기를 하게 해서 천황한테 충성을 하게 하는.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외우게 한다고 뭐 이렇게 정신 개조가 되나요? 싶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받으면 이게 당연하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를 경험하고서 나라를 빼앗긴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막 억울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제강점기가 될 당시에 너무 어렸던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서 내내 일제의 통치밖에 겪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가 뭔지 자체를 아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계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전국에다가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도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신궁이라는 데를 또 크게 짓고 나서 그 남산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또 경복궁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신성하게 여기는 봉수대도 있고 한 그 남산 자락에다가 중턱에다가 크게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거를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가지고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신사참배 시키고 그리고 창씨개명이 나옵니다. 이때. 이게 1939년도부터 이제 실시를 한 건데 이제 한국인의 이름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창씨개명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를 유학을 가는 것도 불허하고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줘갖고 어떤 식으로든 창씨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런 창씨를 다 했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 시인 중에 또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립에 관련된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문학 활동도 많이 했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본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창씨를 합니다. 히로누마 도주라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엄청 괴로워해요. 그걸로 뭐 참회록이라는 시도 쓰고 했었는데 이런 창씨를 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했건 의지로 하지 않았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만의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육 정책도 뭔가 많이 바뀌었겠죠. 이제 뭔가 조선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조선 교육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조선어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이 선택이지 실제로 선택을 못하게 했겠죠. 이제 국어라고 하면 조선말이 아니고 일본말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요 과목으로 바꾸게 되고요. 국민학교령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국민학교라는 말이. 요 국민학교는 원래 소학교의 명칭인데 황국신민의 약자입니다. 이게. 황국신민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 요거의 약자고요. 이거를 우리가 현대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썼어요. 계속 쓰다가 1995년에야 이거를 초등학교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계속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제 잔재다라는 것도 현대에 들어와서야 인지를 하고 바꾸게 된 거죠. 그때 국민학교라는 말이 지금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곰새 뭘 또 바꾸죠. 패망 직전에 네 번째 조선 교육령이 내려집니다. 아예 폐지해버리죠. 우리 말과 우리 역사 과목을 아예 없애버려서 완전히 정신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때가 되면 이제 한창 전쟁에 몰입을 하면서 폐색이 좀 짙어지고 있을 때예요. 급하니까 이제 요런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매우 심각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본의 병사로 써야 되는데 독립운동가들 아주 번거로운 존재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활동을 하고 나서 체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미리 이거를 체포하는 그런 이상한 법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이름이 긴데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사상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일종의 보호 관찰이라는 걸 하면서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몇 년 또 지나면 한창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을 때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으로 뭔가 한 단계 점프를 해버렸죠. 이전에는 보호 관찰을 했는데 이제는 예방하는 목적에서 구금을 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그냥 가두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건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 뭐 언론의 자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 폐간되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우리말로 나오는 신문들을 전부 없애버려서 언론 탄압을 합니다. 신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제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일본어로 나오는 그런 신문이나 이런 거밖에 없게 된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민족 말살 통치기의 분위기고요. 그러면 전쟁을 지금 일으키게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전쟁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부분을 또 우리한테 수탈을 하려고 했겠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여기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 농촌진흥운동의 진흥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키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라 왜 농촌진흥이라는 게 나오지? 일본은 우리한테 좋은 걸 해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내막을 보면 일단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그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겠죠.
친일파나 일본 지주들은 자기들 욕심 채우느라 정신이 없고 아마 농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던 건데 너무 세금 많이 뜯어가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해서 소작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이 나는 거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농촌 쪽으로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사람들이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사람들을 좀 지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서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은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뭉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그런 게 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일제가 대단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농촌에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것을.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반드시 독립운동하고 연결된다고도 보기 때문에 일제가 여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뭘 또 하냐면 조선 농지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이 땅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는 것처럼 농민들의 자력갱생 이런 거를 강조는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땅을 뚝뚝 떼줬다기보다는 눈앞에 뭔가 이득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불만을 잠깐 잠재우고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걸 말하는 속담 중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 농촌의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위한 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하려고 했던 정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농촌진흥운동의 실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돈이 계속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자원이 끝도 없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일종의 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것을 병참기지화라고 하는데 일단 경제공황 때문에 일본도 지금 난리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돈도 또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겁니다. 전쟁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전쟁 물자나 이런 거를 가지고 승전국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륙 침략을 강행을 했었던 겁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륙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한반도에서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니까 우리가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옮겨오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한테서 공급을 하는 게 편했겠죠.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중일전쟁 1937년 침략전쟁의 어떤 핵이 된 사건이었죠. 중일전쟁이. 그리고 한국에도 이 중일전쟁 딱 일어나고 나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발표를 딱 하면서 말 그대로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끌어간다는 거예요. 총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전부 다 수탈을 해 나가는데 우리에서 1억을 가져가면서 끝도 없이 물자는 계속 모자라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거는 깨진 독이랑 비슷한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가 들어가는 거죠. 아주 압도적인 무력으로 초반에 끝내지 않는 길어지는 전쟁은 그냥 돈 먹는 하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쥐어짜요. 산미 증식 계획을 또 합니다. 한번 실패했었던 이 계획을 다시 재개를 해서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를 계속 키워서 보내려면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했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왜냐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몇 달 만에 뚝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추수라고 하는 계절적인 특징에만 이거를 거두어 둘 수가 있으니까 당장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공출입니다. 공출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집집마다 이렇게 한 바가지씩 퍼가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곡식을, 쌀을 공출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날개 설명에 전쟁에 사용할 식량을 확보하려고 농산물을 수탈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출이라는 단어는 그냥 수탈이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금속류 회수령이라는 게 있는데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죠. 당연히 총, 총알 이런 거 전부 금속인데 끊임없이 소모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소모된 그 총알을 다시 주워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시신도 못 거두는 마당에 이런 물자를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녹여서 다시 뭘 만들고 이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물자는 계속 필요합니다.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특히 금속 종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엌에 있는 녹그릇이라든지 솥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뜯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끝까지 간 거죠. 지금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 공출의 목록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되니까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을 완전히 통제를 해요. 공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배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충분히 배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집이 많이 있었겠죠? 공출과 배급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고, 인적 수탈은 어떻게 되느냐? 군인 필요하겠죠. 계속 죽으니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처음에는 군인을 데려가요. 징병제가 있었어요.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징병을 해서 끌고 가고요. 성인 남성들이 계속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제 성인 남성들이 거의 옛날만큼 또 많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끌고 갈 사람들 다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낮춰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나이대가 되는 학생들 끌고 갑니다. 학도병제, 학도지원병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 진병제를 해요. 여기 두 개는 그래도 형식상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어요. 나의 힘으로 자의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그런데 1944년에 징병제라고 하는 건 그냥 이들이 정한 일정 기준에 맞는 남성은 다 끌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숨기다 걸리면 벌 받거나 죽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44년이면 거의 이제 일본이 이제 언제 져가지고 패망하느냐 이것만 남은 시점이에요. 이미 전쟁의 패색이 짙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게 확실한 전쟁에 총알 바지로 그냥 나간 거죠. 이 징병제까지 있게 되고요. 징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도 있지만 이런 거 물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노동력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징용입니다. 자, 국민 징용령을 일단 내려요. 그래서 공사하고 광산하는 거에 노동력을 동원을 하고, 여기에는 남성들만 해당되지 않고요. 손이 모자라니까 여자들도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자들을 군수공장에다가 강제로 동원을 했는데, 물건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총알을 막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자들이 동원돼가지고 했었고요. 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전쟁 범죄가 여기서 진행이 되죠. 젊은 여성들을 속여가지고 일본군의 위안부라고 하는 성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지나갔었던 모든 국가에서 자행했었던 중범죄예요. 중국인이나 필리핀 여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의 범죄 행위를 일본이 정확히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직도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의 피해자분들은 뭐 우리가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정신적인 인생 전체를 날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아무런 직접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사과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범죄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죄합니다. 이 말이라도 들어야, 용서하는 거는 또 나중 문제지만 그런 시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수요 집회 같은 걸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따옴표 표시를 하는 거는 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단어인가요? 위안부란 단어가 이 군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자기네들이 위안부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성노예인데 일본군들이 지칭했었던 그 단어를 일부러 그대로 써주면서 우리가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항상 위안부라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민족 말살 통치의 큰 흐름을 지금 봤는데, 그러면 이 1930년대 이후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펼쳤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부터 볼게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가장 도드라진 활동을 합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필두로 해서 문제가 좀 터졌었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좀 흔들리잖아요. 192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굉장한 혼란기를 겪게 되고 계속 이제 주석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이거 이제 없애자 이러면서 싸움이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했었던 임시정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되게 홀쭉해집니다. 이걸 없애지 말자는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있어요. 이 김구 선생은 국민대표회의가 완전히 결렬돼서 거의 이제 빈집이 되었어요. 임시정부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임시정부가 없어진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김구 생각에
아, 이게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없어진 줄 아는구나. 그러면 임시정부가 아직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뭔가 강력한 액션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한인 애국단입니다. 김구가 상해 독립운동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 넣으려고 1931년에 결성을 했고 1호, 2호 단원이 여기 있네요. 1호 단원으로 이봉창이 있고 2호 단원으로 윤봉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봉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초반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유명한 이 의거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죠. 김구 기념관이 우리나라의 저기 효창공원 쪽에 있어요. 근데 그 효창공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내려가면 이봉창 기념관도 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본 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쉽게도 실패는 했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쇼킹한 사건이어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일제가 분노해가지고 상하이 사변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상하이 사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하이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좀 읽어주시고 이봉창의 의거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거의 연결돼서 일어난 게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윤봉길이 상해 홍크우공원에서 일본 왕의 그 일종의 생일잔치죠. 탄생 축하 겸 상하이 사변 일으켜가지고 상해를 지금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기념을 하는 세레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졌고 이거는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폭탄 같은 거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했겠죠. 이건 제대로 터졌어요. 제대로 터져가지고 일본군 장군, 고위 관리가 많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몇 달 차이가 안 나는 일이고요. 일본의 탄압이 엄청 강화됐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신문에서는 난리가 났고 식민지 청년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2번이나 이런 거를 겪고도 막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분풀이를 우리한테 엄청 한 거죠. 이 두 청년의 뒤에 한인 애국단의 뒤에 김구가 있고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추적을 엄청 합니다. 상해 지역에 있었던.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엄청난 거리를 떠돌면서 도망을 다니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딱 보면은 아까 만주사변도 있고 뭐 중일전쟁도 뒤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 만주사변도 있고 여기에 상해사변 같은 것도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중국의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거를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빵빵 해주니까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활동에.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우리를 좀 지지를 해줘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에 충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자리도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액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덕분에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살아있구나. 이 임시정부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됐구나. 이런 역할을 다시 떠올리고 임시정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등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보면 대한애국청년당이라는 또 단체가 있었어요.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해서 친일파 제거를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때 활발하게 의거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더라. 요게 이제 의거라고 하는 형태의 활동들이고요. 전문적으로 군대를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1930년대의 무장투쟁이에요. 여기의 특징은 지금 중국도 상당히 일본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만주사변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반일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만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중국의 군인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때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한국 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이 지청천 장군은 저기 북만주에서 중국의 호로군이라는 군대하고 연합작전을 하면서 어디에서 주로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렸냐면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부 북만주예요. 이 북만주 지역에서 전투를 일본이랑 한 다음에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청천의 이름은 기억을 좀 해줘야겠죠. 지청천. 왜냐면 지청천 장군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이라고 임정 밑으로 군대 창설하면 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도 지청천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 지청천 장군을 잘 배우지 않았었는데 그 옛날에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또 있었죠. 신민회가 만들었었던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여기에서 독립군을 양성했었던 역할도 지청천이 하고요.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엄청난 승전보를 울린 기록들이 있고 요거 덕분에 나중에 한국 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어요. 북만주에서 지청천이 있다면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있는 겁니다. 조선혁명군. 여기 주변에서 중국 의용군이라는 군대랑 연합을 해서 이 남만주 일대에서 양세봉의 전투로 크게 유명한 거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어요. 이 지명을 좀 이 남만주와 영릉과 흥경성을 북만주하고 쌍성보, 대전자령 이 지명을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건 이게 지도로 펼쳐졌다고 했을 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좀 기억을 같이 해줄 수 있다면 지도로 같이 펼쳐져 있어도 문제를 풀기가 조금 쉽겠죠. 좀 지명이랑 이름이랑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크게 흥하는 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양세봉이라는 사람.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청천과 양세봉을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중국 관내의 항일 투쟁인데 중국 영토 안쪽에서 있었던 항일 투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요. 일본에 대항을 하려면 우리가 한 명씩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뭉쳐야 산다. 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한 명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니즈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의거 활동을 했었던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었죠. 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을 필두로 여러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데 당연히 트러블은 일어났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의 일치가 반드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편이 나중에 되냐면 사실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위계라는 게 생기고 중심 세력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난이도로 사람들이 다 묶이는 게 아니라 의열단이 자 여기 모여 한 다음에 기준을 외쳐버리는 그게 되다 보니까 이 의열단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 구체적인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되냐면 의열단이 너무 리더로 독주를 해버리니까 지청천이나 조소왕처럼 약간 민족주의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집니다. 탈퇴를 해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약간 이제 그 사회주의나 이쪽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남은 거죠. 결국에 의열단은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걸로 개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민족주의 계열이 모인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조선이나 혁명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성격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민족혁명,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일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로 크게 또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민족연합조직이다. 이렇게 나오죠. 혁명이나 조선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좀 높은 확률로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의용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의용이라는 단어도 혁명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유사해요. 저기 위에 양세봉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조선의용대는 어떤 단체냐면 자, 김원봉 또 나오네요. 자, 김원봉이 중국의 한구라는 데에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여기 방금 요 연맹의 밑에다가 만든 부대입니다. 얘네들은 정치적인 연합체고요. 이 연합체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조선의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연합이에요.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정치연맹이고 단체고 이 단체 산하에 두었던 군부대가 조선의용대구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격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 부대가 창설이 되고 특징은 중국 영토 안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무장 부대였다는 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부대의 활동은 일본군에 대해서 굉장한 심리전이나 아니면 뒤에서 공작 활동을 통해서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사회주의 쪽 사람들의 연맹체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다소간의 성공은 하지는 못했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자, 마지막으로 4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40년대? 1940년대면 1940년부터 45년이에요. 일본이 패망하기까지의 5년간의 이 정치의 모습과 그 당시의 모습이랑 우리의 상황인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체제 정비를 해요.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본의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하는 것이 전쟁을 확장시켰을 때 이기는 모양새가 아니라 점점 꼬꾸라져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슬슬 준비를 합니다. 일본이 완전 패망하게 됐을 때 우리도 이제 독립을 준비하면서 독립이 되고 났을 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40년대부터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모임이 다시 창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그룹이 있었어요. 이 당들이 있었는데 한국국민당도 있고 조선혁명당도 있고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각자 자기 당을 다 해체한 다음에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그 정당으로서 한국독립당을 한 덩어리로 다시 출발을 시켜요. 여기도 지금 혁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회주의 쪽 당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민족주의 쪽 당도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시도를 지금 했어요. 1940년에. 그리고 임시정부가 충칭이라는 곳에 안정적으로 건물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스템 정비를 한번 해요. 1940년에 주석이라고 하는 대표자 중심으로 단일 지도 체제를 하고요. 여기에 주석으로 올라간 사람이 김구 선생이에요. 이렇게 개편이 됐고, 그 다음 해에 1941년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삼균주의라는 걸 주창을 하면서 건국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삼균주의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냐예요. 어떤 개념의 기초에서 새로운 우리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 나갈 거냐. 지금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 룰에 맞춰가지고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 건국의 어떤 룰을 발표를 한 거예요. 삼균, 세 가지가 균등한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각 분야에 균등하게 만들겠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경제적으로 뭐 우유 한 병씩은 먹고 막 이런 평균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이걸 완전히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저 삼균주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건국의 강령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광복이 되기 직전에 1944년에 주석에서 다시 부주석이 하나 또 생기면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여기에 대표자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요. 일본을 마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 일본과의 최후의 전투를 우리도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투를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만듭니다. 지청천 장군하고 김구를 중심으로 이 충칭정부에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해요. 1940년에. 그리고 나서 일본군에서 탈출한 우리나라 학도병, 그리고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 의용대의 일부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전력이 확 커집니다. 공식 군대로 발돋움을 하는 거고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도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일본을 깨부시겠다는 그런 선전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명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도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투입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 독립전쟁도 연합군의 도움을 받거나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국군의 요청을 받고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투입이 됐고요. 이때 굉장한 또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턴으로 우리나라 독립해야 되잖아요. 국내 진공작전 준비 다 했어요. 미국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훈련을 다 했습니다. 1945년에 훈련을 싹 하고 나서 8월 달에
초중순 넘어가는 시점에 이 작전을 개시만 하면 되는데 훈련도 다 끝났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내용을 공유를 해주지 않았죠. 핵을 쏠 거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핵이 빵 터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진공작전을 개시는 못하고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광복군이랑 연결된 최후의 활동이고요. 뒤쪽에 잠깐 나와 있는 조선의용군은 지금 여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용군은 뭐냐면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라고 하는 데가 개편이 돼가지고 따로 활동하는 군대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고 여기 밑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 조직입니다. 중국의 팔로군이라는 군대랑 연합을 해가지고 대일 항전을 했었던 데고요. 이거는 이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끝까지 통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활동하는 군대도 있었다. 이 정도로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금 군대의 이름과 단체의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대표성을 갖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어 한 개만 다른 것도 있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기 밑에 조그만하게 퀴즈가 있어요. 요거 잠깐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OX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세요.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맞는 얘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이상한 법령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물적, 인적 수탈을 강화했죠. 전쟁에 쓰기 위해서. 자, 3번 한인애국단은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의 인사에 참여하면서 결성된 단체이다. 한인애국단은 김원봉의 의열단이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임시정부 산하에서 김구가 조직을 한 거죠. 요거는 틀렸네요. 자, 2번 일제는 무슨 시기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다. 민족 말살 통치할 때 1939년에 이거 하죠. 자,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서 일본군 장군과 고위 관리를 처단하는 의거 활동을 한 사람은 윤봉길입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했었죠. 남만주 일대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해서 영능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입니다. 요런 게 지금 개념 문제인데도 이거 군대 구별을 못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체크 모양인데 여러분들 우리 뒤에 딸려있는 노트나 요약 정리집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아마 단체나 군대 같은 게 한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이 군대가 활동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 지도에서 어느 위치인지 정도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론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게 기출문제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